19일, 카운트다운 있네. 아직도 많이 남았죠? 예, 공부는 원래 그 한 자리 남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9, 8, 7 이때 한 자리 남을 때 시작하시면은 50점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9일 동안에 이렇게 하지 바랍니다. 이제 뭐를 해야 될까 그 원장님하고 상의했는데 모의고사 많이 보시니까 지문에 대해서 마지막은 한번 해보시자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뭘 더 하시겠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한 20점이라도 올릴 한번 내용을 해봤고, 이제 프로그램상 이제 개인적인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뭐 이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죠. 3주 동안에. 이론에 대한 특강을 마지막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 특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뭐 지문, 이런 오늘 하는 자료 이런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면서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실력 발휘해 주십사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취지로 할 테니까 이제 한번 확인만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이제 다만 옳은 질문 쭉 나가면 재미없어서 이제 OX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주제별로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이론서하고 같이 비교하셔가지고 이제 정답을 찾으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먼저 총론 파트죠. 세 문제짜리에 대한 논리죠. 총론은 부동산 학에 대한 논리랑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토지 특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부동산 개념부터 1번 시작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표준산업 분류책이 있죠. 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눠지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규범사회 경험과학이라는 부동산학의 성격하고 그 표준산업 분류체계상의 분류 그거만 잘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개념은 중요한데 그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을 논할 때는 무조건 무슨 사고방식? 거의 대부분 나오죠. 앞부분 어렵지 않아서 대충 해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죠. 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죠. 복합 개념 몇 대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은 몇 개? 이게 두 개죠? 하나, 둘. 그렇죠? 뭐하고 뭐? 협의랑 광의. 경제는 몇 개? 5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식으로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 학교는 요게 나왔죠. 경제적 개념. 그 기술은 몇 개? 4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협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으로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그 정착물에 대한 논리. 그리고 그 광해 부동산이 준부동산 포함하죠. 이 준부동산에 대한 약간의 개념. 그리고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구별하시는 차원에서 그 복합 부동산. 이런 체계도가 이렇게 갖고 계시면은 한 문제를 맞히실 거예요. 그럼 딱 1번 보자마자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죠.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해가지고 법경기 구성돼 있죠. 이게 맞지? 그럼 요거를 이게 옳게 나온 지문인데 요걸 틀리게 낸 지문이 있죠. 복합 개념 부동산 칸에다가 복합 부동산을 집어넣어서 질문한 것이 이제 틀리게 나온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옳게 나온 거랑 틀리게 나온 거를 비교하다 보면은 출제원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2번은 이제 그 복합 개념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쭉 나열해놓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2번은 이제 옛날에 단독으로 나왔던 문제죠. 그 1, 2, 3, 4, 5번에서 언급한 건데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요. 2번은 OX. X죠.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인데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게 하나 있죠. 뭐? 그 위치. 그렇게 이제 찾으시면 될 거예요. 시험 수준도 이래요. 뭐 이 정도로 이제 복합 개념 체계도를 이제 잡으시라고 이제 당부해드리고, 근데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이라는 그 분류 체계만 가지고 문제 내기가 좀 곤란하니까 협의부동산이 토지랑 정착물이죠. 이 정착물에 대해서 좀 앞배기가 있죠.
요것도 단순하게 공부하시면 돼. 우선은 기억하실 것이 3번 지문 알아두셔야 되죠. 자체. 정착물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토지 및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간주되는 것,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 요거 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느냐가 이제 시험 방향으로 잡히죠. 그래서 3번은 이제 맞는데 토지와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거,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종류가 나오죠. 종류에 대한 논리가 4번에 보면은 건물, 등기된 임목, 농작물, 명의범 구비한 개개의 수목이 있죠. 얘네들은 이제 토지와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요것은 독립 정착물의 그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건물, 등기된 임목, 농작물, 이제 개개 수목, 명예방법 갖춘 거, 요거 말고는 다 뭐예요?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이겠죠. 요것도 이제 기억해 주시고 5번에 보면 도로, 교량, 담장, 우물, 국어 등은 토지 정착물 중 토지 일부로 간주된다. 맞지? 그럼 요거를 출제 내고 싶어요. 그럼 4번하고 5번이 묶여지겠죠. 4번, 5번 묶여져 가지고 다음 중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4번 지문이 4개 들어가 있고 5번 지문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유형이 잡힌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복합 개념의 분류, 요것이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방금 4번과 5번을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측으로 이제 논하게 됩니다.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지. 이런 것만 나와. 학교로는 더 쉬워, 더 쉬워. 그리고 이제 6번하고 7번은 뭐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늘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구성하더라고요. 이거는 정착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민법상 정착물이면 부동산이고 민법상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겠죠.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수 있느냐 논리를 정착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살펴본 것이 있어요. 매우 드물어. 6번에 보면 건물 등에 부착된 어떤 물건이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해요. 물리적 제거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건 아니죠. 제거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됐대. 그럼 떼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부동산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정착물로 간주되는 거지. 정착물로 간주된다? 맞죠? 이렇게. 그리고 7번도 한 번 나왔었죠. 임대부동산에 부착된 어떤 물건이 임대인이 설치됐느냐 아니면 임차인이 설치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임차인이 설치한 건 뭘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되지. 그 동산으로 간주된다. 그것도 맞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시험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해서 오답 나온 사례가 있어요. 여기까지 틀린 거 없죠? 안 틀린 거 하나 있었지. 2번에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준부동산 8번.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를 잡을 때는요. 딱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먼저 준부동산이 개념에 나오죠. 개념 나올 때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그 공시 방법이 들어가야 되지. 그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잖아. 민법상 부동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성격상 어떤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라는 그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물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공시 방법이라는 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8번처럼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 등 불가피하게 된 물건 이게 준부동산에 대해 나오는 개념이지. 여기 기본적인 모형이고 다만 출제인에 따라 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요. 그건 출제는 선택적인 상황이니까 그것만 살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특정한 물건이라 그랬잖아. 그 종류가 나오죠. 물건 중에 특정한 동산이 있죠. 동산에 보면은 준부동산 취급되는 동산은 다 등기 등록되는 거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리고 이제 재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9번이 종류가 나오는 거죠. 자동차, 건설기, 항공기 등은 경제적 개념이래. OX. X죠. 전형적인 문제지. 준부동산에 대한 종류가 언급됐잖아요. 준부동산은 광해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기출에 2번이나 요거를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틀리게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복합 부동산이 나오죠. 10번에 보면 그 복합 부동산 하면은 키워드가 무슨 단어야? 키워드. 결합이죠, 결합.
그죠?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는 토지와 건물, 토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활동이 대상이 될 때 한꺼번에 취급하는 거죠. 이걸 복합 부동산. 이렇게. 그 저하고 집에 계신 분이 있죠?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은 저하고 집에 계신 분을 복합 부동산으로 볼까요? 아니면 개개 부동산으로 볼까요? 저는 복합 부동산으로 취급받고 싶어. 근데 집에 계신 분은 개개 부동산으로 취급받고자 하더라고요. 저를 모른 채 이게 슬퍼 동네 산책하다 보면은.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나중에 감정평가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결합된 상태에서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나의 주제가 돼서 부동산 개념을 구성하고 요거 가지고 오지선단을 만드는 거야. 그럼 실제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5개를 펼쳐지면서 하나를 틀리게 낼 텐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맞춰주시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순환식으로 낸다 봤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 틀리면 속상해. 그리고 11번부터는 이제 그 토지 용어로 넘어가죠. 토지 용어는 이제 패키지는 같이 묶어서 정리해 주시기 좋다 그랬죠. 택지. 그럼 택지하고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죠. 택지가 있고 택지보다 넓은 개념. 부지가 있을 것이고 택지 나오면 택지는 개발되기 전 땅. 소지가 있을 것이고 건축법상의 택지하고 대지 있죠. 투자 얘네들은 이제 같은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지가 나오다 보면 한글은 같은 거 있죠. 한글은 같은데 한자가 다른 거 있죠. 그 도로의 그 모양상으로는 자루형 토지. 이게 대지인데 대지가 나오다 보니까 시험에 출전이 좋아하는 돌에 접하지 못한 땅. 무슨 땅? 맹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 택지는 건축용지로 우리 토지용의 기본이죠. 11번처럼 주상공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중이란 말이니까 건축물이 있죠.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이제 그 이용하는 걸 합리적인 토지죠. 그럼 이용 중이거나 건물이 이미 있는 땅도 택지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성된 빈 땅도 이제 택지가 되겠지. 이렇게. 택지는 뭐 정답 체크는 많이 안 나오니까 가볍게 우선 방향을 잡아주시고 12번에 이제 부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또는 사용되고 바닥 토지.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부지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뭐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토지가 나오죠. 뭐하고 뭐? 후보지하고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점이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땅이죠. 그 용도 분류체계 잡아야 되죠. 그 크게 전환 중이면은 후보지고 작게 전환 중이면은 이행지지.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은 후보지고 택이 다시 주상공으로 나눠지죠. 요거는 전답가. 요거는 신용.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그러면 뭐예요? 이행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환 과정에 있는 땅. 근데 되게 좋아해, 출제원이. 그럼 13번에 후보지, 용도지역, 택농임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맞지? 그럼 요거는 옳게 내드리는 것이고 틀리게 낼 때 전형 당연히 후보지 칸에다 뭘 집어넣어? 이행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절하게 원하고 있는 후보지 이행지가 등장합니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14번에 A 지역이 과수원 지역에서 주거지로 전환되고 있대요. 그렇죠? 아직 전환 중이네. 그럼 이 땅은 후보지야, 이행지야? 후보지죠. 왜? 과수원이 농지죠. 그리고 주거지는 택지니까 이렇게 전환 중이네. 크게 전환 중이니까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린 지문이죠.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나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15번에. 작년에도 이제 이거 틀리게 나왔는데 나지 하면은 패키지가 뭐야? 나지랑 비교되는 땅. 건부지. 오케이요. 예. 그럼 나지는 이제 개념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죠. 나지 정착물이 있어 없어요? 정착물이 없잖아. 정착물이 당연히 없고 뭐 기본적인 논리.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 사법상 제한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토지. 그럼 나지가 나오죠. 빈 땅이잖아요. 나지를 이제 목적에 따라서 또 토지가 다양한 명칭이 써요.
나지를 이제 그럼 이용하지 않네. 이용하지 않는 목적에 따른 나지를 구분하는 토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한지라는 개념이죠. 한지. 근데 한지인데 나지 상태로 놔뒀는데 정상적인 이유로 나지 상태로 놔둔 그 한지를 뭐라 그래? 휴한지. 정상적이지 않는 이유로 나지 상태로 놔둔 한지를 뭐라 그래요? 공한지. 보통 투기 목적이라 그러죠. 한지도 나지 개념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럼 건부지는 이제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죠. 그런데 한 필지의 대지 면적 중에 건축물을 줬는데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죠. 이걸 또 뭐라 그래요? 공지. 이렇게 돼요. 이런 이제 하나의 상황을 보고서 여러 가지 토지 용어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용어는 무궁무진해. 목적에 따라서. 그럼 15번의 나지, 정착물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이게 법에 규정된 개념이죠. 15번은 맞지? 작년에 이거 어떻게 틀리게 나왔어요? 그렇죠. 사법상 및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공법을 집어넣었죠.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올해 나올까요? 또? 아마 힘들 것 같아. 근데 뭐 연타로 나온 사례도 있긴 있는데 16번에 공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한지, 투기 목적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매우 부러운 토지 이렇게 나오죠. 이건 틀렸지. 휴한지하고 공한지가 바뀌었어요. 가장 적게 나오는 토지 용어 중에 하나죠. 17번에 16번은 공한지, 휴한지 바꾸시면 되고 17번 건부지. 건물 등의 토지상의 부가물 부지로 제공되고 건축물로 사용 바닥 토지죠. 거기까지 맞지. 건물 등의 부지에 최유용이 적합하지 못하대. 그럼 토지와 건물이 균형이 안 맞죠. 최유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면 균형이 안 맞아.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럼 건부 감가야, 건부 증가야? 건부 감가죠. 그렇죠? 건부 증가라고 하면 이건 기출 지문인데 증가라고 나왔더라고요. 건부 증가가 아니라 건부 감가. 이건 틀린 지문이죠. 토지는 뭐 그냥. 그리고 또 전설적인 토지 하나 또 나왔죠. 작년에도 나온 거. 필지. 필지 하면 딱 떠오르는 우선 첫 번째 단어 무슨 단어? 아니 그 전에 근본적으로. 아니 소유권이 나와야 되지. 일법상 개념이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한계란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이 나오니까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이지. 소유권이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 등록하냐? 집원. 그래서 등록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두 번째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출전에 장난치고 싶었죠. 이거를 이제 한 문단으로 만들어야 되죠. 키워드는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필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 이렇게 하는 거죠. 틀리게 나온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필지인데 그 작년처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획지라고 해가지고 용어상으로 엇갈리게 만들고 등록 단위를 옛날에 면적 단위라고 해가지고 오답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럼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데 획지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가격.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획지. 그래서 가격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개념, 감정평가 용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걸 틀리게 나온 지문을 연습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두 가지가 비교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을 설명한 필지로 해서 오답 나온 사례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했냐? 용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용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일단지라고 해서 별도의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이제 전설이야. 요거하고 필지 익지하고 후보지 이행지를 구분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우리 시험 테마죠. 그럼 18번에 대한 논리, 필지 나왔네. 소유권 나와야 되고 지번 등록단 제대로 돼 있지. 키워드 다 붙어 있으니까 맞게 되고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 나왔고 비슷한 일단은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맞는 거야. 이런 키워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면 하셔요. 다 문구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18번 굉장히 중요하고 19번에 대한 논리. 최근에 25회 이후에 갑자기 이제 등장한 토지 용어가 있어요. 이게 빈지가 나와야 되지. 항상 빈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 빈지 나오면 빈지랑 패키지 되는 땅 뭐? 포락지. 이거 법에 규정된 용어니까 요거랑 요거 비교하시고 하다 보니까 빈지랑 또 개념 설명하니까 비교되는 땅이 있죠. 법지. 그러니까 빈지, 법지, 빈지, 포락지 이렇게 구별하시고 법지하고 포락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럼 빈지는 이제 법률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 해수면 최대 만조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를 우리가 그 빈지라 그러죠. 빈지를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포락지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등록된 토지가 아니니까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개념에 나오는데 이용 가치는 대빵 높죠. 하다 보니까 등록된 토지 중에 요거랑 반대의 개념이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가끔 가다가 이제 법지하고 빈지를 구별하게 되죠. 법지니까 등록된 땅이죠. 법법자니까. 그런데 얘는 이용 가치가 적은 땅, 없거나 적은 이렇게 이제 비교돼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19번 빈지 해수면 최대 만조 수위선 등록된 지역 사이 맞지? 이게 법에 규정된 것이고 이 10번의 경우 빈지 칸에다가 그 포락지를 집어넣어서 오답 나온 사례가 최근에 있어요. 대신에 이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은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뒷부분 틀렸죠? 뒷부분 무슨 개념이야? 법지 개념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묶여져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19번은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0번에 이제 19번은 전반부는 개념 맞고 후반부가 틀린 거죠. 후반부는 법지 개념을 빈지로 이제 서로 연결시킨 거예요. 20번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물의 침식, 수면 밑에 잠긴 토지. 맞죠? 등록된 토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번 필지, 2번 팔지, 3번 낙지, 뭐예요? 필지지, 필지. 그러니까 등록된 필지가 수면에 잠김 소유권이 상실되잖아. 그러니까 포락지 이렇게 되죠. 포락지 맞고. 21번은 뭐 선화지 아시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말하고요. 선화지 감가가 행해지게 됩니다. 22번 공유지. 한 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민법 시간에 다룬 거죠? 이게 공유지 개념 맞지? 공유니까. 한 필지 토지를 2인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지분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거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공유, 합유, 뭐 총유 이런 거 시험 범위 해당되나요? 오, 엄청나시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2번까지가 토지 용어. 그래서 이제 아까 11번부터 22번까지 보시면서 토지 용어를 보면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공부하셨던 이론적인 내용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이렇게. 지문에 대한 연습은 그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 토지 특성. 토지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나눠지는데 자연적 특성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자연적 특성만 요것만 하도 1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우선은 가장 토지 그 부동산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부동성이죠. 아무리 인간이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꼼짝마이 이제 부동성으로 인한 파생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성. 요거를 이제 구체화시킨 것이 개별성. 항상 부동성과 개별성은 같이 패키지로 정리해 주셔야 돼. 그리고 부증성. 부증성 같이 패키지로 하셔야 될 내용이 영속성이죠. 얘는 늘어나지 않고 얘는 줄어들지 않고. 우리 점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증가만 했으면 좋겠지. 근데 증가되지는 않고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계부형이라는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그러고 나서 인문적 특성에 대한 이제 내용은 뭐 거의 잘 내지는 않는데 그 용도의 다양성 뭐 기타 등등등이 이제 쭉 진행이 돼요. 올해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냐?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부증 용속이 돌아가면서 지금 정답 체크되고 있다는 거 아마 10년치 문제를 보시면 아실 텐데 23번에 부동성 활동 국지화 임장 활동 맞죠? 지역적 나오면 다 무조건 뭐야? 지역적 나오면은 부동성. 그래서 뭐 지역 분석, 부동성, 국지화, 국지적 시장, 그러죠. 용도 지역 지구제, 지역적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 개별화 구체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개별성, 용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지화 임장. 당연히 부동성 맞고요. 24번은 부증성, 국지적 시장, 지자체 상향 통제 규제 이렇게 나왔죠.
OX. X죠. 국지, 지역적정 나왔죠? 지역적 나왔으니까 부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부동성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건 X. 25번에 부증성,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소유욕을 증대시킨다. 맞죠? 독점적 소유욕, 나만 갖는 거지 생산이 안 되는 토지니까 나만 갖는 거예요. 독점적 소유욕. 그럼 이 독점적 소유권을 토지에 가지려면 땅을 차지하기엔 경쟁이 발생하겠죠. 소비자 경쟁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죠. 독점적 소유욕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부증성 이 느껴지세요? 토지 특성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돼. 움직이지 못해.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 달라. 제 다른 건 다 달라.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늘어나지 않네, 공급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경제론 파트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테마가 될 것이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죠. 야, 그럼 토지는 투자지로서 좋겠구나.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관심 분야는 특성에 따라서 어디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느냐가 가중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껴야 돼. 토지 특성을 암기할 게 없어. 그 단어랑 매칭만 시키면 되니까. 26번 또 부동성 나와. 움직이지 못하네. 토지 공개념, 그 감정평가시 지역 분석 이렇게 나왔죠. 요즘은 OX. 틀렸잖아. 지역 분석은 부동하고 연결이 되죠. 지역적 나왔어요. 근데 토지 공개념이잖아.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는 뭐랑 연결이 돼요? 1번 부증성, 2번 부증성, 3번 부증성. 그렇죠. 이거 부증성이지.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귀한 존재니까 토지는 사유재산이 되기도 하지만은 공공성이 좀 강해가지고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90년대 이제 각광받았던 토지 공개념 사상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뭐라고요? 부증성.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2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진 않아요. 지금 이게 2개짜리 지문이야. 즉 공개념 사상 관련이 있다. 따로 내고 지역 분석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따로 낸 건데 그냥 지문 연습이니까 2개를 묶인 거예요. 지역 분석은 이제 부동과 매칭되는데 토지 공개념은 부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문은 X.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27번의 영속성. 주변에 이르는 환경 변화, 부동산과 영향 외부 효과 나왔죠. 외부 효과 나오면 무슨 특성과 연결시켜야 돼? 부동이죠.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부동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영향 안 받을 수 있잖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외부 효과랑 매칭이 되죠. 그래서 자주 출제원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27번은 부동성 X. 28번에 부증성 집약화 토지 부족. 맞죠? 특히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뭐야? 집약화가 되는 겁니다. 집약화. 이거 오답 나온 사례가 집약화 칸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조방화가 나왔었죠. 집약화의 반대말 조방화. 이렇게 단어 가지고 장난쳐요. 부증 28번은 맞고 29번은 부증성 수요 입지 경쟁 최요 이용.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최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최이용 이용은 2가지 특성에서 등장하죠. 자연적 특성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귀한 존재를 최고 상태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보다 부증성에 나오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어디서 연관돼서 나와? 용도의 다양성에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번 29 맞고 30 영속성 일물과 법칙 배제 상품과 완전한 대체관계 제약. 이건 개별성이지. 이론상으로 개별성에서 자주 내는 건 이거잖아. 일물과 법칙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되지. 그럼 그 일물과 법칙이라는 게 그 경제학적인 논리인데 이게 성립되려면 어느 시장에서는 성립돼? 완전 경쟁 시장. 완전 시장 이게 성립되려면 그 상품 간에 무슨 관계 성립돼야 돼? 대체관계 성립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같은 말로 비대체성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완전한 대체관계를 제약한다는 말이 나오고 다 다르니까 얘는 이질성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대체제가 동질적 상품인데 비대체성은 이질적 상품, 이질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개별성, 개별화, 구체화, 개별화, 규차 이렇게 단어적인 측면 말고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일문일과 법칙을 배제시킨다는 말이 의미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 30번 지문 자체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개별성 말고 다른 특성과 매칭시키면 다 X가 되는 겁니다. 30번 X. 영속성 아니라 개별성. 31번 부중 장기 끝났죠. 장기에 나오면은 뭐예요? 영속성이죠. 장기라는 단어랑 이런 특성 비교했을 때 영속 말고는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뭐 소득이득, 자본이득. 소득이득은 무슨 뜻? 어느 단계에서? 투자론에서. 운영 단계에서 임대 수입이고 자본이득은 처분 시에 매매 차익이잖아. 그럼 나중에 팔면서 매매 차익도 기대하고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 수익을 얻으려면 수명이 길어야 돼. 그래서 영속성이란 논리죠. 소득과 자본이득은 나중에 투자론에서도 나오죠. 이건 부동산 특성하고 매칭을 시켜요. 근데 지금 부중성하고 연결시켰으니까 안 어울리잖아. 느껴지죠? 느껴야 돼. 이거. 32번의 공시방법. 이것도 유명한 실제 지문이죠. 동사는 점유 공시, 부동 등기로 공시, 관련성, 부중성. 부동성이지. 등기로 공시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동사는 갖고 다녀야 되는데 부동은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서류를 들고 다니죠. 등기부라는 서류. 부중성이 아니라 뭐다? 부동성. 그래서 부동산과 동사는 구별하게 되는 근거죠. 이게 작년인가 올해 평가사 시험에도 나왔었고 우리 시험도 가끔 나옵니다. 부중이 아니라 부동. X. 33번 부증성. 물리적 공급 불가능. 그리고 용도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게 한다. 이것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지문. 이것만 가지고 정답 3번 나왔어요. 역사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토지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신 상태니까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공고곡선이 수직선 그려지죠. 근데 토지는 경제적 공급. 같은 말로 얘를 용도적 공급이라 그러죠. 요거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왜?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으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를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증가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살리면은 공급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증가한다,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부증성을 인하여 물리적 공급 및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부증성 하면은 인문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 자연적인 측면에서 국한시키라는 차원이니까 물리적 공급 불가능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더 황당한 점은 뭐가 나오냐? 그럼 용도의 다양성으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가능한 거죠. 그럼 경제적 공급성 그리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공급성. 우상향이지.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24회 때인가 보면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적 공급성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낸 적도 있어. 공급성은 우하향한대. 제발 그거 또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나와라. 그래서 이제 공급적인 측면은 부증성이라는 단어랑 가장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고 있는 이제 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33번은 이제 틀렸죠.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 거기까지 다 멈춰야 돼. 뒷부분은 용도적인 면이니까 얘는 공급이 가능하죠. 인문적 특성으로. 거기서 딱 불가능하다. 거기서 멈추시고 33번 X. 34번의 부동성, 소모 전제, 재생산율은 적용할 수 없다. 이거는 부동성하고 매칭을 시켰어요. X. X죠. 무슨 특성이야? 영속성. 이것도 유명하죠. 영속성은 소멸되지 않잖아. 근데 소모한 걸 다시 만든다는 논리가 재생산 이론이다 보니까 영속성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X. 35번의 영속성. 토지의 물리적 감가 적용되지 않는 것 관련이 깊고 부동성은 경제적 감가 상각이 적용되는 관련이 있대. X. X야? 맞지? 토지는 물리적 감가야.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특성? 영속성이지. 근데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아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무슨 특성? 부동성이지. 그럼 경제적 감가가 뭐냐? 이게 학문적으로 따지면은 얘를 뭐라 그러냐? 위치적 감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같은 말이 외부적 감가다라고 얘기도 해요.
즉 경제적 감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무슨 특성? 부동성 때문에 외부 환경적인 요소로 야기되는 가치 손실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런 원가법 아시죠? 원가법 공부하던 그 감가 수정할 때 감가 요인이 우리 법적으로 몇 개 있어? 3개 있지. 물리적 감가, 그리고 순서대로 물리적 감가 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리고 경제적 감가가 있잖아.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가치 손실이죠. 그 외부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나오잖아. 부동성에 의해서 토지가 이동이 가능하다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피할 수가 없다는 무슨 특성에 의해서? 부동성. 주의하셔야 돼. 가장 근본적으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가 안 돼요. 그게 물리적 감가가 안 돼. 영속성. 근데 외부적인 요소는 가치 손실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줘요. 무슨 특성? 부동성. 이렇게 이제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5번은 맞아요. 35번은. 그리고 36 가격 상승의 토지공 완전 비탄력적 무슨 특성? 부증성. 그렇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부증성 맞고요. 그리고 이제 37번의 영속성, 소유의 사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 맞잖아. 임대 나왔죠, 임대. 임대란 단어가 나오면 무슨 특성이 떠올라? 영속성이 떠올라야 돼. 임대 수입이잖아. 소득이득이잖아요. 수명이 길어야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임대료, 임대차 시장, 임대 나오면 뭐라고요? 영속성을 딱 떠오르셔야 돼. 수명이 긴 경우니까. 그래서 37번 맞고요. 38번에 영속성, 활동, 장기, 가치 보존력 우시. 맞죠?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장기 나오면 뭐야? 영속. 그러니까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라는 자본이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주죠. 38번 맞고 39번. 개별성, 활동을 일반화 표준화. X잖아. 일반화란 말은 똑같다는 거잖아. 단어 가지고 일반화 표준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개별화. 지금 2개가 설명되어 있죠. 개별화, 구체화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화, 구체화, 이런 말이 나오면 뭐죠? 이게 전부 다 개별성이라는 단어를 국지, 지역 나오면 부동하고 매칭시키는 것처럼 개별 구체하면은 개별성하고 연결시켜. 이건 실제 시험인데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라 3년 전인가 평가사 시험에서 정답 체크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 구체화, 개별성 틀렸어요. 40번 용도의 다양성 최이호 이용 맞고요. 사실 간척지와 같은 해변의 토지를 육지로 만드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X. X잖아. X. 부증성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건 없어요. 이거는 부증성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지구 땅덩어리가 점점 커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있을 수 없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를 만들었잖아요. 토지 양이 늘어났어? 아니잖아요. 다만 바다로 이용하던 토지를 뭘로 바꿨어? 육지로 이용하는 토지로 바꿨을 뿐이지 때문에 부증성 이론은 적용이 돼요. 즉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 거 인정이 됐죠. 그럼 그건 뭐냐? 용도적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인문적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요거를 실제 문제인데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매립지, 그렇죠? 매립지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에 해당한다. 그러면 OX. X인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X야. 물리적 공급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든지. 사실본도 기출인데 X야. 부증성 이론에 해당이 이제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부증성에 해당이 되죠. 이거 사실은 참고하시고 40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죠. 그렇죠? 최유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합쳤고 나눈 겁니다. 소유자는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획할 수 있죠. 이거는 OX 뒷부분 X지. 토지를 합병 분할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법의 규제 하에 토지를 분할하고 구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번과 42번은 참고하세요. 둘 다 X이긴 한데, 그럼 중요한 것이 아까 보셨던 23번부터 있죠. 23번부터 40번까지 이 토지 특성인데, 이게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지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토지 특성은 다 맞힐 거야. 현장에 순발력만 발휘하시면 돼. 너무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단어 가지고 매칭만 잘 시켜주시면 돼요. 점점 이 토지 특성은 쉬워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여기까지 딱 풀었으면은 세 문제 맞히신 거라 그랬죠. 그럼 시간은 몇 분 걸렸을까? 저는 수업 시간 했던 거. 안 걸렸지.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지 나눠주자마자 살짝 들춰보면서 그 10초에서 20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맞춰야 될 이제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론. 처음에 공부할 때 여기가 첫 번째 굽인데 5문제짜리죠, 경제론은. 경제론의 구성 요소는 아마 알고 계시듯이 수요 공급이 핵심이고, 이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 모형이 살짝 나오기도 해요. 수요 공급 중에서는 작년에는 균형의 이동이 이제 테마였는데 올해는 탄력성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론에 대한 논리가 이제 4페이지부터 등장하는데 1번. 잠깐 개념만 물어봤어요. 이론적인 정리 지난번에 이제 그 19태 했던 거 그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1번 공급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생산 의사와 능력에 의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 2번 수요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러니까 1번, 2번이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이거 당연히 다 맞는 말이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얘네들 개념에 따른 성격이 있죠. 성격도 같아요. 그 알고 계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목적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개념이 똑같잖아. 수요는 소비자들이, 공급은 생산자들이 하죠.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이 나오죠. 수요든 공급이 일정 기간이 나오니까 둘 다 뭐예요? 유랑 개념이지. 그리고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하고자. 그 하고자란 말이 중요하죠. 하고자란 말이 수요 공급의 무슨 성질이야? 사전제 개념이죠. 사전제 개념이니까 둘 다 의도한 양이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듯이 수요량이 반드시 실제 구매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사후적 개념이고, 그 공급량이 실제 판매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주의하시고, 동시에 수요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공급은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욕망이지. 근데 그 욕망이 뭐예요? 구매력을 갖춘 욕망, 그리고 생산 능력을 갖춘 욕망이지. 둘 다 무슨 개념? 둘 다 유효 개념이죠. 구매력을 갖춘 욕망, 유효 수요. 생산 능력을 갖춘 욕망, 뭐? 유효 공급. 다 똑같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은 둘 다 최대 수량이야, 최소 수량이야? 당연히 최대 수량이지. 이런 내용이 이제 접하죠. 그래서 거기에 1번, 2번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잘 나오진 않아. 왜? 너무 간단한 개념이다 보니까 쭉 설정해 주시고, 근데 이런 성격 중에서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것은 유량 저량밖에 없죠. 그래서 유량 저량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3번 재고, 보급률, 인구, 임금, 저량. 응? 이거 X지. 지금 이제 저량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저량이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임금. 그렇죠. 임금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X. 4번
투자, 자산가치, 신규주택 공급량, 유량. OX, XG. 유량에는 세 개가 나열되어 있죠. 유량이 아닌 게 하나 있어. 뭐요? 그 자산가치지. 그렇죠? 자산가치는 끊임없이 시시각각 바뀌는 거니까 그 기업의 자산가치는 저량. 그래서 이제 유랑저랑은 작년에는 안 나왔고 재작년에 단독 나왔는데 마지막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틀린 걸 집어넣어요. 둘 다 X. 그리고 이제 테마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5번에 가격의 다른 요소가 일정해. 가격만 변해. 그럼 이제 법칙이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 공급량 증가. 그럼 가격의 상승, 수요량은 어떻게 돼? 증가해요? 그렇지. 여러분 혹시 그 수요 법칙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출제원이 이제 실제 지문인데 출제님 나온 거 제가 합친 거예요. 수요 따로 공급 따로는 합친 건데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낸 거야. 수요 법칙은 다른 거 다 일정하다 가정은 뭐만 변하는 거야? 가격만 변하는 거야. 가격만. 그러니까 단순한 이론이에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다 잘 아시는데.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럼 이제 공급 법칙. 생산자 입장이죠.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다 아시는데? 그래서 얘는 같은 방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 법칙적인 측면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서 종축에다 가격 잡고 횡축에 수요량 잡았더니 이걸 그대로 구현한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공급 법칙을 구현한 이 모양을 가격 잡고 공급량 잡으면은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에 의한 수요곡선 우하향, 공급 법칙에 의한 공급곡선은 우하향. 그러면은 당연히 5번은 맞는 말이지. 가격 상승, 수요량 감소, 수요 법칙. 가격 상승, 공급량 증가, 그 공급 법칙.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6번부터 테마죠. 여러분들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는 많이 풀어보셨을 거야.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제약각이 변한 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유도 나타낸 것이고 수요의 변화는 그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충격을 줘가지고 수요량의 변화를 곡선 자체 이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번 수요량의 변화, 해당 제약각의 변화, 그런 곡선상의 점유 이동. 맞죠? 이게 수요량의 변화 개념이에요. 그대로 정리해 주시고 그럼 7번 단독주택의 수요곡선 자체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은 틀린 거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해당 지하가 단독주택이죠. 그럼 여기 문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문제가 수요곡선 자체 이동을 가져온다 그랬잖아. 그럼 자체 이동을 가져온다는 표현을 딱 주목하시면서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죠. 그러면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우측이냐 좌측이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를 구별하는 문제라는 것이 바로 체크가 돼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해당자를 찾아야 돼. 해당자는 문제상의 출제인이 제시된 목적물이죠. 해당자가 뭐가 제시돼 있어? 단독주택. 그럼 보기 중에 뭐가 나오겠어요? 단독주택 가격의 변화가 나오겠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걸 모의고사 여러분 동영 보시잖아. 이 7번 지문은 모의고사 내드리잖아요. 아직도 1번을 체크한 분이 계세요. 1번을. 아직도. 왜 1번 체크해 그랬더니 기출해 보니까 아파트던데요. 그거는 해당 지하가 아파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건 단독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가끔 나와. 근데 좀 안 나온 지 좀 됐으니까 맞추라고 던져주는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의 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곡선 자체 이동이네. 방향이 몇 가지 방향이 있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증가, 좌측 이동 감소.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형태가 되고
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나중에 균형의 이동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곡선 자체가 움직이려면 가격 말고 다른 게 충격 줘야 되는데 그때 소득에서 구분하는 재화가 뭐하고 뭐가 있다? 소득 나오면 떠오르는 재화. 정상재, 열등재. 무조건 정상의 열등은 경제학적으로 소득에서 구분하는 재화야. 그럼 소득 나오면은 소비량이 변했네. 소득이 영향을 받은 거니까 소득과 관련재네. 그러면 정상 열등 떠오르시고 정상 열등을 구별하는 방법은 방향 가지고 구별해야 돼. 소득과 동일 방향 뭐 정상, 반대 방향 열등. 그리고 이제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 있죠. 그럼 다른 재와 가격과 나는 무관한 재가 아니죠. 관련재. 관련재는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두 개. 두 가지가 뭐하고 뭐야? 대체재하고 보완재지. 독립재는 관련재가 아니야. 독립재는 다른 재와 변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거니까 무관한 재화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하고 원비는 충분해서 무슨 관계야? 왜 웃으네? 대체재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아니요 아무런 관계없는 무관한 재화로 하더라고요. 독립재야, 독립재. 저는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련재 하면은 대체재하고 보완재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8번 소득 나왔네. 그러면 먼저 이제 방향성이 잡혔죠. 정상이냐 열등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득이 감소했더니 A 수량이 감소했대. 그럼 A 부동산은 뭐야? 정상재지. 왜? 소득과 같은 방향이니까. 그리고 B 부동산 수요량은 2% 증가했대. 그럼 이제 A 소득이 감소했더니 B는 감소했고 수량이 A는 감소했고 B는 증가했지. 그럼 A는 소득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정상. B는 소득과 반대 방향이니까 뭐다? 열등.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지. 뭐 실제로 이렇게 내지 않고 이제 지금 딱 하나만 나옵니다. 이거 맞죠? 이제 에이스가 이제 9번이죠.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어. 그랬더니 B 수요가 변했고 C 수요가 변했지. B하고 C 입장에서는 본인 가격에 의해서 본인 수량이 변한 것이 아니라 A라는 다른 재화 가격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이건 관련재죠. 그럼 대체하면 뭐다? 보완.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딱 보시다시피 A 방향성 가지고 따지셔야 되는데 이거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A 가격 상승했죠. 그 A가 상승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떠오를 단어 A 된 수량은 감소. 근데 결과적으로 B는 어떻게 돼 있어? B는 증가했고 C는 감소했지. 그럼 A도 A는 이제 안 사고 얘는 샀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은 무슨 관계야? 대체재. 그리고 얘는 얘도 안 사고 얘도 안 사죠. 그래서 공동명체죠. 얘는 뭐예요? 보완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B 보완재, 대체재, A, C 보완재. 대체 보완이 잡히면 돼요. 맞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다 이제 정상 열등을 구별하는 8번 내용과 대체 보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쭤본 9번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은 10번처럼 나오지. 10번에 보면은 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럼 딱 떠오르셔야 돼요. 우측이 이동한다 그랬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 해당되는 주택이지. 수요의 변화 중에 증가야 감소야? 증가를 찾는 겁니다. 근데 1번에 주택가격 하락 해당돼 안 돼? 왜? 아니지. 얘는 수요량의 변화니까. 가장 먼저 탈락시켜야 돼요. 2번에 대체주택 가격 하락. 대체주택 하락하면 대체재 사요? 주택을 사? 대체재 사지. 대체재는 둘 중에 하나 사잖아. 싼 거 비싼 거? 싼 거. 그럼 대체주택을 사러 가겠지. 대체주택 가격 하락했으니까 그럼 해당 지하인 주택 수요는 어떻다? 감소. 그러니까 얘는 감소니까 좌측 이동이지. 아니야. 감소. 우리가 증가를 찾아야 돼 지금.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인하됐대. 대출 안 해주죠. 그럼 얘는 감소지. 이건 기본 배경이고 4번 보완재 가격 상승했어. 보완재 사 안 사? 안 사. 그럼 나도 안 사. 저거 안 샀네? 나도 안 사. 얘도 수요 감소지. 그리고 이제 5번에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됐대. 지금 해당자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사 안 사? 사요? 안 사지. 하락이 예상되는 기다릴 거 아니야. 안 사. 그럼 감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증가를 찾아야 답이 아니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 사 안 사?
이건 뭐예요? 공급이지. 원자재니까 공급인데 수요하고 안 맞잖아. 틀렸죠? 그럼 7번 뭐가지 대출 금리가 하락했대. 그럼 뭐가지? 금리가 하락. 그 사안사 사지. 돈 많이 빌렸으니까 사는데 부담이 그 대출 받는 부담이 없으니까 돈 많이 빌릴 거 아니에요. 그 사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취득세 거래세가 인상됐대. 사안사 안사. 그치?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은 수요 증가를 찾는 거예요. 1번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탈락. 그렇죠? 그리고 6번은 공급의 변화니까 탈락.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7번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어떻다? 감소야. 근데 이 지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문제 현장에서 문제 푸실 때 능력을 여쭤보는 내용은 2번의 대체제하고 4번의 보완제예요. 2번, 3번에 대한 내용만 파악할 능력이 되면은 이 이동에 대한 내용은 그냥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급하게 만들으라고 답안지를 못 만들었어요. 예, 답안지는 제가 이번 주 내에 어쨌든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소랑 같이 만들으라고 원고 작업 때문에 답안지 안 드리면은 나중에 복습이 안 돼.